나는 종종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가슴이 먹먹해진다. 33년간 대기업 임원으로 살면서 가족을 먹여 살렸는데 퇴직하고 나니 통장에 남은 돈을 보고 눈물이 나더라. 이건 누가 먼 나라 얘기가 아니다. 우리 주변에도 나일 수도 있는 얘기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다. 대기업 임원까지 했으면 노후는 떵떵거리며 살겠지.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퇴직금이 아무리 많아도 매달 들어오던 월급이 사라지는 순간 삶이 송두리째 바뀐다. 임원 자리에서 받던 월급은 사실 내 돈이 아니었다. 퇴직하자마자 그걸 실감하게 된다. L그룹에서 33년간 일한 박 이사님의 이야기가 그렇다. 40이 넘어서 임원이 된 뒤엔 회사에서 귀한 사람 대접을 받았다. 연봉은 2억을 훌쩍 넘었다. 하지만 평생 회사만 바라보고 달리느라 노후 준비는 뒷전이었다. 월급이 잘 나오니 아이들 유학 보내고 좋은 차 바꾸고 큰 집으로 이사했다. 돈이 부족하면 또 나오니까라고 안심했다. 그게 착각이었다. 퇴직 후 통장을 보니 남은 돈이 생각보다 적었다. 퇴직금에서 세금 떼고 빚 갚고 나면 쓸 수 있는 돈이 얼마 없었다. 그걸로 앞으로 30년을 살아야 한다는 걸 깨닫는 순간 눈물이 났다고 한다. 내가 이렇게 가난할 줄이야. 이게 대기업 임원의 현실이다. 두 번째 이야기도 비슷하다. SK그룹 계열사에서 30년간 일한 김 부장은 성실한 사람이었다. 부지런히 승진했고 마지막엔 부장으로 퇴직했다. 퇴직금 3억이 들어왔다. 이 돈이면 한동안은 걱정 없겠지 싶었다. 하지만 아들 결혼 자금, 딸 전세금 보태주고 나니 순식간에 1억이 사라졌다. 퇴직 후엔 매달 국민연금이 90만 원 정도 들어왔다. 부부가 살기엔 턱없이 모자랐다. 결국 63세에 편의점 야간 알바를 시작했다. 김 부장은 이렇게 말했다. 회사 다닐 땐 나도 폼 좀 잡았다. 근데 지금은 하루 8시간 서서 젊은 친구들한테 어서 오세요. 인사하는 내 모습이 너무 서글프다. 세 번째 사례는 조금 다르지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현대자동차에서 35년간 근무하고 60세에 퇴직한 이 상무님. 퇴직 전까지는 노후가 불안하지 않았다. 왜냐면 집이 있었고 퇴직금도 꽤 나왔다. 문제는 지출을 못 줄였다. 주변 시선이 있었다. 상무님 댁인데 국산차는 좀 그렇지 않나? 퇴직했다고 갑자기 한우 대신 삼겹살이야? 그래서 외식비, 교통비, 경조사비가 줄지를 않았다. 몇 년 새 통장이 비어갔다. 결국 주택연금을 신청했다. 이 상무님이 이런 말을 했다. 내가 부끄러워서 자식들한테 손 벌리긴 싫었다. 결국 집 담보로 연금 받는데 그래도 이게 마지막 자존심이다. 이분이 마지막에 남긴 말이 정말 아프다. 현직된 회사가 내 전부였다. 근데 퇴직하니까 회사가 아무것도 아니더라. 내 돈도 내 인생도 아니었더라. 이 세 가지 사례는 우리 모두에게 질문을 던진다. 당신은 당신의 노후를 위해 지금 뭘 하고 있나요?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한다. 첫째, 월급이 내 돈이 아니라는 사실을 빨리 깨달아야 한다. 월급이 나오면 그 안에서 생활비를 줄이고 저축하고 투자해야 한다. 이 정도는 써도 돼가 아니라 이건 내 노후 돈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둘째, 퇴직금을 목돈이 아니라 소득으로 바꿀 계획을 세워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퇴직금이 들어오면 큰 돈이 생긴 것처럼 느낀다. 하지만 앞으로 2030년을 나눴으면 한 달에 10만 200만 원밖에 안 된다. 퇴직금으로 월세 수익을 내거나 안정적인 배당주 투자 혹은 공사연금 추납 등을 고려해야 한다. 목돈을 그대로 놔두면 생각보다 빨리 바닥난다. 셋째, 지출을 줄이는 연습을 지금부터 해야 한다. 현직 때는 외식도 자유롭고 옷도 좋은 거 입고 차도 좋은 거 탄다. 그런데 그 수준을 유지하려 하면 무조건 망한다. 퇴직 후 지출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늘 수 있다. 병원비, 약값, 손주 돌봄 비용 같은 예상 못한 지출이 생긴다. 현직 때부터 소비 습관을 낮춰야 한다. 작은 집으로 이사하거나 차를 경차로 바꾸는 훈련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자존심을 내려놓을 준비가 필요하다. 많은 퇴직자들이 내가 누군데 하는 자존심 때문에 재취업을 포기한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하다.
지금 60대 재취업 시장은 하루 10시간 이상 서서 일하는 편의점, 마트, 경비, 주차 관리 일자리가 대부분이다. 그걸 미리 받아들이고 체력 관리도 하고 감정 관리도 해야 한다. 나는 이런 얘기를 나눌 때마다 이렇게 강조한다. 퇴직 준비는 돈이 전부가 아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 건지, 어떻게 내 소비를 조절할 건지, 내 자존심을 어떻게 다스릴 건지가 핵심이다. 많은 사람들이 퇴직 후 통장 잔고 보고 울었다는 이야기에 고개를 끄덕인다. 왜냐하면 누구나 그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미리 준비한 사람은 통장을 보고 울지 않는다. 오히려 웃는다. 내가 준비 잘했네. 그 차이는 결국 지금의 나의 선택에 달려 있다. 혹시 지금도 나는 대기업 다니니까 괜찮아. 난 임원이라 문제 없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글을 계기로 한 번만 더 냉정하게 내 통장, 내 소비 습관, 내 투자 계획을 살펴보길 권한다. 앞서 이야기한 박 이사님도, 김 부장님도, 이 상무님도 퇴직 전에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괜찮을 거야. 하지만 그 착각이 통장을 보고 울게 만든다. 여러분은 울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지금부터라도 준비하면 된다. 지금이 가장 빠른 시간이다. 앞서 이야기한 현실적인 사례를 기반으로 이번엔 전문가적인 시각으로 한층 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조언을 이어가 볼게요. 여러분이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 사례, 수치, 팁, 주의사항을 담아 최대한 내 이야기처럼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뭘 준비해야 해요? 나는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좋습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얘기해보죠. 1. 퇴직금을 소득으로 바꾸는 설계법.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퇴직금 들어오면 한동안은 괜찮겠지라는 생각이에요. 예를 들어 3억을 받았다고 칩시다. 와, 큰돈 같죠? 하지만 30년을 산다고 나누면 연 1천만 원. 한 달에 80만 원 수준이에요. 그래서 퇴직금은 쓰는 돈이 아니라 굴리는 돈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월세, 부동산, 수도권이라도 1억 1.5억이면 관리비 저렴한 빌라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수 있어요. 월세 4,050만 원 정도 수입이 가능하죠. 두 채면 8만 100만 원. 물론 지역, 관리 상태, 공실 리스크는 꼭 따져야 합니다. 배당주 투자, 안정적 고배당 ETF나 우량 주식으로 연 5% 수익률 목표. 1억 원이면 세후 연 400만 원 이상 현금 흐름 가능. 즉시연금 보험사 즉시연금도 있지만 금리가 낮아 고민해야 합니다. 최근 금리 상승으로 조건은 조금 나아졌으나 중도 해지가 어려운 게 단점. 주요 포인트는 내가 매달 쓸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 설계하는 것이에요. 퇴직금으로 3년 여행하다가 돈 다 쓰면 끝입니다. 목돈은 생활비를 만들어주는 기계로 바꿔야 합니다. 이 국민연금 전략 추납과 연기 수령. 많이들 놓치는 게 국민연금이에요. 퇴직 후 갑자기 생활비 줄이는 게 가장 힘든데 그때 국민연금이 버팀목이 됩니다. 그런데도 준비를 소홀히 하죠. 추납 과거 보험료를 못 낸 기간이 있으면 최대 10년치까지 한 번에 납부 가능. 국민연금 수령액을 한 달에 1,020만 원까지 늘릴 수 있어요. 연기 수령, 국민연금 수령을 늦추면 1년당 7.2%씩 최대 5년간 36% 증가. 예를 들어 65세에 100만 원 받기로 돼 있으면 70세부터는 136만 원 받는 시기죠. 국민연금공단 가서 내 연금 예상액 조회해 보세요. 진짜 구체적인 숫자가 나옵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확인조차 안 하고 연금이 적어서 못 살아라고 말합니다.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전략을 짜야 해요. 3. 생활비 구조 조정 연습. 은퇴 후 진짜 어려운 게 소비 줄이기입니다. 많은 임원 부장님들이 내가 누군데 하는 자존심 때문에 소비 수준을 못 낮춥니다. 실제 상담 사례에서 이런 경우 많아요. 퇴직 전 월 500만 원 쓰던 가정이 퇴직 후에도 그대로 쓰는 경우. 골프, 외식, 경조사, 차량 유지비를 못 줄임. 자녀 용돈, 결혼 비용, 손주 돌봄 비용이 예상보다 큼. 그래서 현직 시절부터 시뮬레이션이 필요합니다. 우리 집이 한 달에 250만 원으로 살 수 있는가? 이 연습을 해봐야 해요. 그냥 말로만 줄이면 되겠지 하면 절대 안 줄어듭니다. 팁.
외식 횟수 절반으로 줄이기. 차량을 경차 중고차로 교체. 넓은 집을 전세나 작은 집으로 옮겨 관리비 난방비 줄이기. 통신비 보험료 재설계. 이런 사소한 거 하나하나가 매달 3,050만 원씩 차이를 만듭니다. 퇴직 후엔 이 50만 원이 생존을 가릅니다. 사내 자존심의 가격은 얼마인가 질문하기. 많은 임원, 부장님들이 퇴직 후 가장 힘들어하는 게 재취업이에요. 왜냐면 현직대의 지위와 조건을 잊지 못합니다. 내가 이런 일까지 해야 하나? 그런데 가족을 먹여 살리려면 자존심을 내려놔야 합니다. 60대의 재취업 시장은 솔직히 말하면 노동 강도 높고 임금은 적은 일자리 중심이에요. 편의점, 마트, 경비, 주차, 청소.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체력 관리를 미리 해야 하고 마음가짐을 다잡아야 합니다. 실제 은퇴 상담에서 권하는 방법은 퇴직 전부터 체중 관리하고 운동 루틴 만들기,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기, 취미, 명상, 친구 모임, 자존심을 스스로 정의해보기. 가족을 위한 노동을 부끄러워할 이유가 있나? 내가 누구를 위해 일을 하나? 이걸 분명히 하면 힘든 일도 덜 서럽습니다. 5. 부동산 전략 점검하기. 많은 은퇴자가 집 한 채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게 함정일 수 있습니다. 서울 수도권 아파트라면 주택연금이 가능하지만 감정가가 9억 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주택연금도 대출 끼면 감정가에서 차감. 주택 가격이 떨어지면 자산 가치가 급락. 시골주택, 단독주택은 현금화가 어렵고 거래가 안 될 수 있음. 주택이 내 자산의 7,080%를 차지하는 구조라면 위험합니다. 실제로 상담하면 이런 얘기를 자주 들어요. 집은 8억짜리인데 생활비가 없다. 이게 바로 유동성 부족입니다. 팁. 집값이 높은데 현금이 없으면 일부 매각해 작은 집으로 다운사이즈. 주택연금 검토. 임대 수익 부동산 분산 투자 고려. 6. 배우자와의 대화가 필수. 많이들 혼자 고민하고 결정합니다. 그러다 부부 갈등이 커져요. 남편은 알뜰하게 살자고 하는데 아내는 소비를 줄이기 싫어함. 자식 문제, 결혼 자금, 손주 돌봄 문제로 갈등. 퇴직 전에 반드시 부부가 앉아서 이야기해야 합니다. 우리 한 달에 얼마로 살까? 퇴직금은 어떻게 쓸까? 자녀 지원은 어디까지 할까? 서로 입장이 달라요. 서로 말 안 하면 싸움만 납니다. 대화가 진짜 중요합니다. 마무리로 한 가지 강조하고 싶어요. 퇴직 후에야 내 돈을 배우지 말고 지금부터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많은 임원, 부장님들이 회사에서 똑똑하고 전략적이었지만 자기 노후 준비는 감정적으로 했습니다. 이 정도면 되겠지. 그게 가장 큰 함정입니다. 오늘이라도 엑셀 열어서 내 자산 현황, 월 예상 지출,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추가 소득 계획, 지출 줄일 수 있는 항목. 이걸 하나하나 적어보세요. 숫자로 보면 현실이 보입니다. 현실을 보면 전략이 나옵니다. 전략이 있으면 두렵지 않습니다. 퇴직 후 통장 잔고 보고 울지 않으려면 오늘부터 냉정해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가족을 위한 진짜 사랑이자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꼭 한번 오늘부터 해보세요. 지금이 가장 빠른 시간입니다. 우리 둘이 지금까지 참 열심히 살았잖아. 이제는 좀 쉬고 싶어? 은퇴를 앞두고 많은 이들이 이런 대화를 나눕니다. 자식 다 키워놓고 직장 생활도 마무리했는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어디서 어떻게 살아야 편안하고 여유로운 노후를 보낼 수 있을까요? 서울 강남 아파트는 너무 비싸고 전원주택은 외롭고 해외는 또 불안하고. 고민 끝에 많은 은퇴자들이 말합니다. 결국 중요한 건 돈보다도 마음이 편한 곳, 삶이 여유로운 곳, 아플 때 믿을 수 있는 병원이 가까운 곳이더라. 이 글에서는 수많은 은퇴자들이 실제로 살아보고 여긴 진짜 걱정이 없다고 꼽은 노후의 낙원 TOPO를 소개하려 합니다. 단순히 경치 좋고 물가 싼 지역이 아니라 실제로 은퇴 생활에 최적화된 조건을 갖춘 곳들입니다. 그리고 그 결정적인 이유, 실제 정착 사례 3가지도 함께 풀어드릴게요. 은퇴자들이 선택한 노후의 낙원 TOPO. 1. 경북 경주 전통과 여유가 공존하는 도시.
고즈넉한 황리단길, 시끄럽지 않은 도시 인프라, 풍부한 역사 문화 자원. 특히 노년층을 위한 문화 강좌, 걷기 좋은 산책로, 저렴한 물가까지 갖춘 경주는 전국 노후 이주지 만족도 조사에서 늘 상위권입니다. 결정적 이유. 아파트 매매가 평균 1.5억, 2.5억 수준. 경주 동국대병원, 한방병원 등 의료 접근성 양호. 서울 대비 생활비 6,070% 수준. 조용한 분위기와 높은 삶의 만족도. 2. 전남 순천 생태 도시에서 힐링 노후. 순천만 습지, 갈대밭, 도심 속 정원들이 은퇴자들을 부릅니다. 특히 생태 도시 프로젝트 이후 쾌적한 주거 환경과 의료시설 확충이 두드러졌죠. 결정적 이유. 자연과 함께하는 삶 정신적 안정 효과. 순천시 고령자 복지 정책 확대. 전세 매매가가 여전히 수도권 대비 저렴. 고속철도 개통으로 교통 접근성 향상. 3. 경남 통영 바다를 품은 도시. 아침에 눈 뜨면 바다가 보여요. 서울에서 내려온 부부 은퇴자가 한 말입니다. 물가도 싸고 사람도 순하고 시장에 가면 생선이 너무 싱싱합니다. 결정적 이유. 바다 인접으로 힐링 환경 극대화. 작은 도시의 정서적 안정감. 겨울에도 비교적 온화한 기후. 문화예술 프로그램 다양 남해안권 공동사업. 4. 강원도 강릉 사계절 아름다운 도시. 은퇴자들 사이에서 생활형 관광도시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정동진 산책, 경포 자전거 타기, 카페거리 산책 등 바쁜 도시에서 벗어나 삶에 집중하게 되는 도시. 결정적 이유. 전원생활과 도시생활의 적절한 균형. 문화 인프라 풍부 영화제, 전시, 음악회 등. 최근 KTX 개통으로 서울과의 거리 단축. 계절별 풍경 변화가 삶의 활력 부여. 5. 충북 제천 힐링과 건강을 동시에. 제천은 한방의 도시로 불릴 만큼 건강 관련 인프라가 발달해 있습니다. 물 좋고 공기 좋고 치유 프로그램도 많아 노후 건강 관리에 적합하다는 평입니다. 결정적 이유. 노인복지 예산 비율 전국 상위. 공공 한방병원 및 실버타운 존재. 소규모 커뮤니티 중심의 정서적 안정. 도시보다 적은 스트레스 환경. 실제 정착 사례 1. 서울 떠나 통영에 둥짓은 60대 부부. 배경 서울 은평구 25평 아파트 거주. 전세금 3억으로 퇴직 후 고민. 선택 이유. 서울의 소음과 속도에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결과 통영에서 전세 1억 원으로 바닷가 근처 빌라 입주. 월 생활비 약 150만 원. 장점 체감 공기 좋고 물가 싸고 매일 바다를 보며 산책. 건강 좋아졌고 부부싸움도 줄었다고. 실제 정착 사례. 이 강릉으로 이사한 70세 홀몸 어르신. 배경 아내 사별 후 외로움 커지며 삶의 활력 상실. 선택 이후 바다 근처에 있고 문화 행사가 많아 삶의 자극이 되리라 판단. 결과 경포대 인근 1.2억 소형 아파트 구매. 매일 아침 산책과 독서. 삶의 변화 시립도서관, 문화센터 즐겨 찾으며 우울증 극복.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라는 말이 인상적. 실제 정착 사례. 3. 제천으로 내려간 65세 전직 교사 부부. 배경 교직 은퇴 후 건강 염려 커지며 시골 정착 고려. 선택 이후 한방병원, 걷기 좋은 환경, 저렴한 생활비. 결과 실버타운 입주, 건강관리 프로그램 이용. 생활 만족도, 정신과 육체를 동시에 치유받는 느낌이라며 주변 지인에게 추천까지. 결론 낙원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은퇴 후 가장 두려운 건 사실 돈이 아니라 막막함입니다. 매달 얼마가 필요할지, 어디에 살아야 안전할지, 병원은 가까운지, 외롭지는 않을지. 그 모든 고민을 덜어주는 지역이야말로 우리가 찾는 진짜 낙원이 아닐까요? TOPO 지역 모두 공통적으로 다음 조건을 갖췄습니다. 심리적 안정감, 조용하고 정서적으로 안정적인 환경. 경제적 합리성, 적당한 집값과 생활비. 의료 접근성, 나이 들어서 가장 중요한 요건. 사회적 연결, 커뮤니티가 살아있어 외롭지 않음. 문화와 자연, 삶의 질을 높여주는 요소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입니다. 그 출발선에서 어떤 주소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노후의 품질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건 결국 마음이 평안한 곳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노후의 낙원은 어디인가요? 한 번쯤 지도를 펴놓고 진짜 나다운 삶을 살아볼 곳을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전문가가 말하는 노후의 낙원을 선택하는 기준 5가지. 1. 단순히 집값이 싸다고 좋은 건 아니다. 김영주 부동산 전문가전 노후 주거정책 연구소 소장은 말합니다. 지방의 부동산 가격이 서울보다 낮다고 해서 무조건 유리한 건 아닙니다. 주변 의료 접근성, 교통편, 문화생활 인프라를 종합적으로 봐야 합니다. 집 한 채 싸게 사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 집 안에서 20년 넘게 살아야 하잖아요. 즉, 살기 편한 구조와 위치가 은퇴 이후의 편안함을 결정짓는 핵심입니다. 특히 단독주택은 관리가 어렵고 고령자일수록 엘리베이터 있는 소형 아파트가 유리하다고 강조합니다. 2. 병원 접근성은 생각보다 훨씬 중요하다. 보건사회연구원의 이은경 박사는 다음과 같이 경고합니다. 은퇴하고 나면 병원에 가는 횟수가 급격히 늘어나는데 가까운 곳에 내과, 정형외과, 한의원, 응급의료센터가 있느냐는 삶의 질을 좌우하는 문제입니다. 자연 좋고 공기 맑은 시골도 좋지만 병원 한번 가려면 1시간 넘게 걸린다면 그건 낙원이 아니라 외딴 섬입니다. 실제 은퇴자 만족도 조사에서도 의료 접근성이 삶의 만족도를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꼽혔습니다. 3. 생활비 총합을 따져야 한다. 재무설계사 박선우 은퇴설계 전문 CFP는 다음과 같이 조언합니다. 사람들이 이사할 때 월세나 전세만 보는데 실은 월 생활비 전체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지역은 집값이 싸도 겨울 난방비가 많이 나오고 장보기가 불편해서 차 유지비가 더 들 수도 있어요. 가스비, 교통비, 병원비, 장보기 거리까지 감안한 은퇴형 지출 구조를 체크하라는 게 그의 조언입니다. 특히 외식 비중이 높은 고령자는 식당 물가도 고려 대상입니다. 4. 사회적 연결망이 유지되는 곳이 낙원이다. 서울이대 정신건강의학과 김도훈 교수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은퇴자 우울증의 60%는 고립감에서 옵니다. 그래서 누가 옆에 있는지, 가까이 이야기 나눌 사람이 있는지가 무척 중요해요. 혼자 밥 먹고 혼자 TV 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건강도 무너집니다. 커뮤니티 센터, 노인복지관, 교회나 문화센터처럼 타인과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된 곳이 진짜 살기 좋은 지역입니다. 5. 기후와 날씨도 생각보다 크다. 한국기후연구소 정하윤 박사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은퇴자들에게 추위는 매우 큰 변수입니다. 관절염, 혈압, 호흡기 질환 등은 낮은 기온에서 심화되죠. 또 잦은 눈과 비는 외출을 줄이고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 통영, 순천, 제천 등은 비교적 온화하고 공기질이 좋은 지역으로 분류되며 은퇴자 이주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문가, 조언 요약, 은퇴자의 체질에 맞는 지역을 고르자. 항목 설명 체크 포인트. 주거 비초기 구매 혹은 임대 비용 수도권보다 3,060% 저렴한 곳. 의료 병원과의 거리, 전문의 유무도보 1015분 내 의원 또는 응급실. 교통 시 외교통 및 대중교통 접근성 고령자, 운전 없이도 이동 가능 여부. 커뮤니티 이웃 관계, 사회활동 기회 노인 복지관, 문화센터 등 인프라. 기후 겨울 난방비, 습도, 미세먼지 따뜻하고 건조한 지역이 선호됨. 마무리 어디서 살까가 아니라 어떻게 살까로 바꿔야. 결국 은퇴 후의 삶에서 진짜 중요한 질문은 어디가 좋냐? 가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살고 싶은가가 먼저입니다. 혼자 있고 싶은가? 함께 어울리고 싶은가? 바다를 보고 싶은가? 산을 오르고 싶은가? 병원이 가까워야 마음이 놓이는가? 자연이 좋다면 불편함도 감수할 수 있는가? 이런 자기 점검을 거친 뒤에야 진짜 나에게 맞는 노후의 낙원을 고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편안하고 안정적인 노년의 삶을 만드는 결정적 출발점이 됩니다. 살아오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고졸이라 현장 근무를 38년째 하고 있다는 그 한마디에 담긴 무게가 얼마나 클지 같은 세대라면 누구나 알 것 같습니다.
젊은 시절엔 새벽같이 나가서 몸으로 일하고 비 오나 눈 오나 출근하던 시절이었죠.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야근, 특근 마다하지 않던 그때, 그 시간이 오늘의 우리를 만든 건 분명하지만 남은 건 몸의 고장과 깊은 한숨뿐이라는 말이 실감나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게다가 살면서 크고 작은 아픔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부모 봉양, 아이들 교육, 병원비, 경기 침체와 IMF, 코로나까지. 돌아보면 내 마음대로 풀린 해보다 그렇지 않은 해가 훨씬 많았죠. 그러다 보니 결국 남은 건 집 한 채그마저도 수도권은 아니고 지방화, 국민연금, 그리고 쬐끔한 개인연금. 참 서글픈 말이지만 이게 우리 세대 다수의 현실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도 쓰신 글에서 가장 빛나는 건 아들 두 분이 직장 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말이더군요. 결국 부모 인생이란 게 내 것 챙기기보다 자식 잘 키우는 게 최우선이었으니 말입니다. 자식들 건강히 일하고 잘 살면 그게 내 노후의 가장 큰 위안이고 보험이지요. 이제 이런 현실을 두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드릴 이야기는 현실적인 조언이고 너무 당연하거나 거친 얘기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최대한 따뜻하고 공감 가도록 풀어볼게요. 첫째, 국민연금 219만 원이면 상당히 큰 자산입니다.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이 얼마 되겠어 라고 한탄하지만 실제로 2025년 기준 평균 수령액은 65세 이상 전체 수급자가 6,570만 원대 정도입니다. 219만 원이면 사실 상위권이에요. 제가 예전에 상담했던 한 분은 국민연금이 72만 원 나오는데도 나는 거지라고만 생각하셨어요. 그런데 월세 35만 원짜리 빌라에 살면서도 반찬 가게 열어 한 달에 30만 원이라도 더 벌더군요. 그게 본인께는 노후의 자존심이었습니다. 결국 매달 100만 원 남짓 갖고도 사람 사는 건데 219만 원이면 훨씬 큰 기반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둘째, 지방의 집 한 채는 강력한 생존 수단입니다. 수도권이 아니라서 덜 비싸다. 맞습니다. 하지만 수도권 살던 분들도 결국은 집 팔고 지방이나 시골로 이사와서 그 차액으로 노후 자금을 만듭니다. 실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제 지인 부부가 경기도 남양주에서 25년 살다가 60대 중반에 집을 팔았어요. 아이들 다 출가하니 2억 남짓 손에 쥐고 강원도 변두리로 가서 8천만 원짜리 전원주택으로 이사. 남은 1억 2천을 국민은행 적금과 채권으로 나눠서 굴리고 한 달 생활비를 130만 원 선으로 맞췄습니다. 도시는 살만한 데가 못 돼. 늙으면 병원 가까운 내면 돼. 깨끗한 공기 마시면서 살자. 이게 그분들의 결론이었습니다. 지방집 한 채가 있다는 건 내쫓길 걱정 없는 거주권이자 필요하면 팔아 전세나 월세로 바꿔 현금화도 가능한 비상금입니다. 셋째, 개인연금 조금이라도 있는 건 큰 차이를 만듭니다. 많은 분들이 얼마 안 돼서 부끄럽다고 하는데 사실 노후 재정에선 작은 현금 흐름 여러 개가 매우 중요합니다. 다른 사례 하나 말씀드릴게요. 어떤 67세 아저씨는 국민연금이 105만 원, 개인연금이 겨우 8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그 8만 원이 매달 전기요금, 가스요금을 자동이체로 메워줍니다. 국민연금만 있었다면 공과금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어 심리적으로 쪼들렸을 거야 라고 하시더군요. 작은 돈이라도 고정적으로 들어오면 심리적으로 큰 안정감을 줍니다. 그래서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무리 쬐끔이라도 개인연금이 있으면 그거 정말 소중히 여겨야 한다고요. 넷째, 아들 둘이 직장 생활한다는 건 실질적 보험입니다. 이 얘기는 많은 분들이 공감하면서도 입 밖으로 잘 안 꺼내는데요. 자식이 직장 다닌다는 건 사실 부모 입장에선 엄청난 자산입니다. 부산 사시는 한 할아버지 사례가 생각납니다. 국민연금이 78만 원, 집 한 채. 자식은 셋. 둘째 딸은 공무원, 막내 아들은 대기업 사원. 아픈 거 있으면 나 몰래 돈 붙여줘서 눈물이 나. 자식이 직장 다니면 월급 봉투가 아니라 걱정 덩어리 하나 줄어드는 것이 노후의 혜택이더군요. 사실 부모로서 제일 무서운 건 내 돈 없는 게 아니라 자식이 돈이 없을까봐입니다. 나도 부족한데 자식도 어려우면 부모 마음이 지옥이 되는 거죠. 이런 점에서 아들 둘이 직장 다니는 게 다행이라는 말씀은
정말 소중한 위안이자 강력한 노후 보장책이에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이 글을 읽으신 많은 분들이 내가 가진 건 집 한 채, 국민연금뿐이라고 한숨 쉬실 수 있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론 그게 우리 세대 평균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 219만 원이 되는 사람도 적고, 자식이 둘 다 직장 다니는 가정도 적고, 4명의 집이 있는 가정도 점점 줄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노후 준비 전략은 크게 벌자가 아니라 덜 쓰자가 답일 가능성이 큽니다. 생활비를 조금이라도 낮추고 자산을 깎아먹는 속도를 줄이고 건강 유지해서 병원비를 최소화하고 마음의 여유를 유지하는 것. 이게 진짜 전략이에요. 사실 돈이 부족해도 괜찮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부족하면 당연히 고단합니다. 하지만 많다고 다 행복하다도 거짓말이에요. 돈보다 중요한 건 지속 가능한 현금 흐름, 적당히 줄인 지출, 병원 안 가도 되는 건강, 그리고 자식 걱정 덜어놓는 마음의 평화입니다. 선생님 그래서 느낀 건 이미 그런 토대가 어느 정도 갖춰졌다는 거예요. 부디 앞으로도 건강 잘 챙기시고 집 한 채와 국민연금 그리고 자식들 일하는 모습이 주는 든든함으로 조금 더 마음 편히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같은 세대 분들에게도 꼭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해온 노력 헛되지 않았다. 아직도 꽤 단단한 기반이 남았다는 걸요. 살아오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응원합니다. 좋습니다. 앞서 나눈 이야기에서 공감과 위로의 마음을 담았다면 이번에는 한 발 더 나아가서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떻게 준비하고 활용하면 좋을까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좀 더 전문가적인 시각에서 현실적이고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조언 위주로 말씀드릴게요. 문장은 여전히 말하듯 풀었을 테니 부담 없이 읽어주세요. 먼저 국민연금 월 219만 원이라는 건 노후 재정 계획에서 굉장히 큰 자산입니다. 많은 분들이 219만 원 갖고 뭘 해라고 체념하지만 금융 전문가나 재무설계 입장에서는 매달 확실히 나오는 종신연금이야말로 가장 안전하고 가치가 큰 자산이에요. 간단히 현재 가치로 환산해보면 연 4% 수익률의 금융상품에서 매달 219만 원연간 2,628만 원을 받으려면 6억 5천만 원 정도의 원금이 필요합니다. 즉, 국민연금 월 219만 원은 내가 6억이 넘는 종신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다는 뜻이에요. 이걸 기반으로 어떻게 활용할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볼게요. 첫째, 생활비 시뮬레이션을 꼭 해보세요. 많은 분들이 연금 나오면 그냥 쓰지 하시는데 실제로는 나이 들수록 지출 구조가 크게 바뀝니다. 고정 지출 관리비, 통신비, 세금, 의료비 점점 늘어남, 식비 줄일 수 있어도 기본선 존재, 여가비 삶의 질 유지. 이런 항목을 현실적으로 나눠보고 매달 얼마가 꼭 나가는지 종이에 써보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실제 상담 사례에서는 이렇게 나오더군요. 관리비 공과금 20만 원, 통신 구독료 8만 원, 식비인 기준 50만 원, 의료비 정기진료 포함 20만 원, 여가비 소소한 여행, 경조사 30만 원, 교통비 의료 기타 20만 원, 합계 148만 원. 이분은 국민연금 160만 원 받으셨는데 생활비 시뮬레이션 후 매달 10만 원 정도는 남긴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처음엔 불안해했는데 이렇게 항목별로 계획을 세우니 괜찮다는 마음이 들었다고 하더군요. 선생님 경우 219만 원이면 비슷한 계산을 했을 때 여유분이 더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정도면 병원비가 좀 더 늘어도 커버된다는 확신이 드는 순간 심리적 불안이 확 줄어듭니다. 둘째, 지방집 활용 전략을 꼭 구상해 두세요. 수도권이 아닌 지방의 집 한 채 정말 소중한 자산이에요. 하지만 세금, 관리비, 노후 유지 비용이 은근 들어갑니다. 그래서 꼭 생각해 볼 전략이 있습니다. 유지하면서 거주 관리비와 유지비를 매달 예산에 포함. 매각 후 작은 전세월세로 이사 남은 차액을 노후 자금화. 임대 수익 활용 이게 가능하다면 추가 현금 흐름. 실제 한 사례를 들어보면요. 경남 쪽에 집 한 채 가진 68세 부부가 있었는데 연금은 국민연금 170만 원. 집 유지비 가도시가스, 수도세, 재산세, 경비 등 연 200만 원가량. 두 분 다 건강은 좋았는데 나중을 대비해
집을 팔고 읍내 전세로 가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집을 1억 8천만 원에 매각하고 읍내 전세 6천만 원으로 이사, 1억 2천만 원을 CMA와 채권펀드로 나눠두었어요. 이자 국민연금으로 생활비를 충당하면서 심리적 여유를 갖게 되었습니다. 즉, 집을 주거권으로만 볼 게 아니라 유동화 가능한 자산으로 인식하고 시뮬레이션해 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셋째, 개인연금은 의미 있는 용도로 지정해 두세요. 작다고 무시하지 말고 이 돈은 무조건 B로 쓰겠다는 룰을 정해 두세요. 예를 들어 어떤 분은 개인연금이 한 달에 12만 원 정도 나왔는데 병원비와 약값 계좌를 따로 만들어 이 돈을 전용했습니다. 큰 병 걸리면 더 필요하겠지만 일단 전기 약값 정도는 스트레스 없이 낸다. 심리적으로 병원비는 해결됐다고 생각하니 지출 계획이 명확해져서 다른 부분은 더 잘 통제하게 되더군요. 또 어떤 분은 손주들 설 추석 용돈으로 개인연금 계좌를 지정했습니다. 국민연금으로 내 생활비 충당하고 개인연금은 손주 주는 걸로 마음 편히 쓰자. 이렇게 용도를 딱 정해 놓으니 내가 손주 용돈도 챙기는 할아버지다라는 자부심도 생겼다고 해요. 이처럼 적은 돈이지만 지정 용도를 부여하는 건 은퇴제 정관리에서 꽤 강력한 전략입니다. 넷째, 아들 둘이 직장 생활한다는 건 노후의 숨은 복리. 이건 금액으로 딱 계산하기 어렵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선 가장 강력한 비금융 자산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큰 병이 생겨도 손 벌릴 수 있다. 작은 일이라도 생기면 도움받을 수 있다. 결정적으로 자식이 자기 생계 해결하는 것만으로 부모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이걸 활용하는 법은 단순합니다. 미리 솔직히 이야기해 두세요. 아빠 노후 자금은 요 정도야. 급한 일 생기면 너희 도움 필요할 수도 있다. 너무 큰 기대는 부담되지만 미리 말해두면 갑자기 부탁할 때 덜 민망합니다. 많은 부모님이 자식한테 얘기 못하겠다 하시다가 막상 급할 때 말하니 관계가 어색해집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대화를 미리 해두는 걸 심리적 보험이라고 부릅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팁 하나 더. 연금에서 빠지는 세금을 꼭 감안하세요. 219만 원이 세전이면 5.5% 정도 세금 연금소득세로 약 12만 원 남짓 빠질 수 있습니다. 실제 수령액은 약 207만 원 정도로 생각하고 계획 세우시는 게 좋아요. 매년 1월 국세청에서 자동으로 원천 징수 조정되니 연말정산 신경 안 써도 되지만 혹시 추가 소득이 있으면 합산과세에 유의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국민연금은 6억 원 자산에 해당하는 확실한 생계 자산이다. 생활비 항목별 시뮬레이션으로 지출을 정확히 파악해 심리적 안정성을 확보하자. 지방집은 주거권 비상자금화 전략을 미리 고민하자. 개인연금은 작아도 전용 용도를 정해 큰 효과를 보자. 자식과 미리 솔직히 대화해 심리적 보험을 만들어 두자. 세전 마이너스 세후 수령액 차이를 감안한 계획을 세우자. 이런 준비가 되어 있으면 내가 가진 건 국민연금과 집 한 채뿐이라는 생각이 훨씬 덜 서글퍼집니다. 오히려 이 정도면 잘해왔네라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죠. 누구도 완벽한 노후는 없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준비하면 훨씬 덜 불안한 노후는 가능합니다. 앞으로의 삶이 좀 더 든든하고 여유롭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은퇴 후 노량진 고시원 신세 72세 퇴직 공무원의 충격적 현실. 1. 공감이 가는 서론. 내 노후는 안전할까? 나는 그래도 괜찮겠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매달 월급이 들어오고 어느 정도 연금도 준비되어 있다면 은퇴 후에도 크게 걱정할 일이 없을 것 같죠.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얼마 전 뉴스에서 본 한 72세 퇴직 공무원의 이야기가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그는 30년 넘게 국가를 위해 일했고 정년 퇴직 후에도 연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노량진의 작은 고시원에서 살고 있습니다. 설마? 공무원이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됐어? 이런 생각이 드시죠? 하지만 이런 사례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은퇴 후의 삶은 우리가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안전할 것 같던 사람들이 어떻게 은퇴 후
힘든 현실을 맞닥뜨렸는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같은 길을 걷지 않으려면 어떤 대비가 필요한지 현실적인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2. 은퇴 후 무너지는 사람들의 현실 3가지 사례. 연금만 믿었는데 72세 퇴직 공무원의 오판. 박 씨는 공무원으로 30년 넘게 근무하고 퇴직했습니다. 퇴직 당시에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나는 그래도 연금이 있으니까 노후 걱정은 없겠지. 하지만 은퇴 후 몇 년이 지나면서 예상하지 못한 현실이 찾아왔습니다. 연금만으로 생활하기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의료비 부담이 커졌고 생각보다 건강이 빠르게 악화되었습니다. 살던 집은 유지해야지 하다가 재산세, 관리비, 유지비 부담이 컸습니다. 결국 생활비가 부족해졌고 10년 만에 살던 집을 처분해야 했습니다. 자식에게 기대고 싶었지만 자녀들도 자신들의 가정을 꾸리느라 여유가 없었습니다. 결국 박 씨는 월세를 감당하지 못하고 가장 저렴한 고시원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배울 점 연금이 있다고 안심하지 말고 은퇴 전에 생활비 계획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 생활비가 줄어들 거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 나이가 들수록 돈이 더 많이 든다. 나는 1년만 버티면 될 줄 알았다. 68세 퇴직 연구원의 예상 박현실. 김 박사는 68세까지 대기업 연구소에서 근무했습니다. 은퇴 후에도 자신은 전문성이 있으니 12년 안에 원하는 자리에서 다시 일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기업들은 60대 후반의 경력자를 뽑지 않았습니다. 지원했던 자리에서 연봉이 기존의 절반도 안 되는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재취업 시장에서 밀려났습니다. 결국 2년이 지나도 김 박사는 직장을 구하지 못했고 그동안 생활비로 모아둔 자금이 빠르게 줄어들었습니다. 더 이상 월세를 감당할 수 없어 지방의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배울 점 은퇴 후에도 일할 수 있겠지라고 막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미리 준비해야 한다. 60대가 되면 일자리 기회가 크게 줄어든다. 자식 뒷바라지 하다가 정작 내 노후가 사라졌다. 조 씨 71세는 평생을 자녀들에게 헌신하며 살았습니다. 나는 힘들어도 우리 애들만 잘 되면 돼. 그렇게 생각하며 퇴직금과 노후 자금을 아낌없이 자녀들에게 써왔습니다. 첫째가 대학 등록금을 낼 때 부모가 도와야지. 둘째가 결혼할 때 집값이 너무 비싸니 도와줘야지. 셋째가 사업하다가 망했을 때 우리 아들이니까 도와야지. 그렇게 자녀들에게 돈을 모두 써버리고 나니 정작 본인의 노후는 남은 게 없었습니다. 자녀들도 처음엔 고마워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부모가 생활비를 기대하면 부담스러워했습니다. 결국 조 씨는 형편이 어려운 노인들을 위한 쉼터를 찾아야 했습니다. 배울 점 자식 뒷바라지보다 내 노후가 우선이다. 노후 자금을 쓰고 나면 다시 모으기 어렵다. 아이들은 언젠가 독립해야 하고 부모도 스스로의 노후를 지켜야 한다. 3.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이제 당신은 알게 되었습니다. 노후는 막연한 희망으로 버틸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1. 연금만 믿지 말고 추가 소득원을 만들자. 연금만으로 생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노후에도 작게라도 돈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자격증 취득 후 컨설팅이나 강의, 소규모 온라인 사업, 유튜브, 블로그, SNS 활용. 이 집을 유지할 수 있는지 냉정하게 판단하자. 집을 유지하는 것이 부담이 된다면 미리 작은 집으로 옮겨 비용을 줄이는 것도 방법입니다. 주택연금 등의 방법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3. 자녀에게 너무 의존하지 말자. 자녀도 언젠가는 자신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부모가 노후를 스스로 준비해야 자녀에게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나는 자식에게 기대지 않는다. 라는 마인드로 준비해야 합니다. 4. 건강이 곧 돈이다. 병원비가 가장 큰 지출 중 하나입니다. 건강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큰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결론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미래는 더 힘들어진다. 누구나 나는 그래도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철저한 준비 없이 은퇴하면
누구든지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은퇴 후 삶은 어떻게 될까요?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지금부터 현실적인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연금 외 추가 소득원 확보, 지출 관리 앤드 생활비 조정, 자녀에게 기대지 않기, 건강 유지로 의료비 줄이기. 미래의 나를 지키는 것은 바로 오늘의 나입니다. 당신의 은퇴 후 삶이 노량진 고시원에서 끝나지 않도록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은퇴 후 노량진 고시원 신세 72세 퇴직 공무원의 충격적 현실. 이어지는 내용. 5. 은퇴 후 경제적 하락을 막기 위한 과학적, 논리적 접근. 우리는 앞선 사례들을 통해 연금만으로는 부족하다. 재취업이 어렵다. 자녀에게 의존하면 위험하다는 현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논리적 근거와 과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접근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노후 파산을 막기 위한 경제적 원칙 4% 룰의 허상. 많은 금융 전문가들은 은퇴 후 자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방법으로 4% 룰을 이야기합니다. 이는 연간 생활비를 은퇴 자산의 4% 이내로 쓰면 30년간 자금이 유지된다는 개념입니다. 하지만 이 방법이 현실에서 위험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투자 변동성 주식, 부동산, 채권 등의 시장 상황이 항상 안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경제 위기가 닥치면 4% 룰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예상보다 긴 수명. 현재 한국인의 평균 수명은 83세,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면 90세 이상까지도 살 수 있습니다. 4% 룰이 30년을 버틸 수 있다고 가정했지만 실제로 40년 이상 살아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인플레이션의 위협. 은퇴 후 2030년 동안 물가가 오르면 초기에는 충분했던 4%의 금액이 점점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대안 단순한 4% 룰에 의존하지 말고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자산을 고정하지 말고 유동성을 확보하라. X. 임대소득, 온라인 수익 컨설팅 등. 소비 패턴을 지속적으로 조정하라. 연금 외의 소득을 만들기 위한 계획을 세워라. 60대 이후 재취업이 어려운 이유. 뇌과학이 말하는 인지 유연성.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에도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왜 60대 이후에는 재취업이 어려운 걸까요? 뇌과학적 원인. 인지 유연성의 감소. 우리 뇌에서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적응하는 능력인지 유연성은 30대 이후부터 서서히 감소합니다. 특히 전두 옆 프리프론털 코텍스의 기능이 약해지면서 다음과 같은 현상이 나타납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속도가 느려진다. 기존의 경험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커진다. 기술 변화에 대한 학습 의지가 낮아진다. 결국 나는 경험이 많으니 재취업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60대들은 현실에서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는 것이 어려워서 밀려나게 됩니다. 대안. 인지 유연성을 높이는 훈련을 하라. 퍼즐, 새로운 언어 배우기, 악기 연주 등. 새로운 기술을 미리 익혀라. 온라인 마케팅, SNS 활용, 유튜브 편집 등.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끊임없이 배우는 습관을 가져라. 노후 생활에서 가장 큰 지출. 건강 유지가 경제적 자유로 이어진다. 은퇴 후 가장 큰 지출 중 하나가 의료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흔히 간과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돈이 덜 든다. 대한민국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연구에 따르면 만성질환을 가진 사람들은 은퇴 후 평균 의료비 지출이 3배 이상 높아집니다. 질병별 연평균 의료비 증가율. 당뇨병 연평균 200만원, 500만원 증가 가능. 고혈압 연평균 150만원, 400만원 증가 가능. 치매 연평균 500만원, 1000만원 증가 가능. 이런 지출을 막기 위해서는 예방이 최선입니다. 나는 건강하니까 괜찮아. 절대 안심하지 말 것. 60세 이후 건강관리 습관이 경제적 독립과 직결됩니다. 운동을 하면 실제로 의료비가 절감된다. 하루 30분씩 걷기 운동을 하는 사람은 심혈관계 질환 발병률이 40% 낮아짐. 근력 운동을 병행하면 골다공증과 낙상 위험이 50% 감소. 대안. 건강 유지. 돈을 버는 것과 같다는 마인드를 가질 것.
매일 30분 이상의 유산소 운동을 습관화할 것. 근력 운동을 병행하여 근감소증을 예방할 것. 6. 결론 당신의 은퇴는 고시원이 아닌 자유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퇴직 후의 삶을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경제적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정리하자면 연금만 믿지 말고 추가적인 소득원을 확보해야 한다. 뇌의 인지 유연성을 높여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건강 관리를 철저히 해서 의료비 지출을 줄여야 한다.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지금은 괜찮으니까 괜찮겠지. 나중에 생각해도 되겠지. 내 자식이 도와주겠지. 이런 생각들이 당신을 노량진 고시원으로 몰아넣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스스로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내 노후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지금부터라도 작은 변화를 시작한다면 당신의 은퇴 후 삶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이 가장 빠른 날입니다. 당신의 미래는 당신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